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을 갓 넘긴 작은 골목 어귀에서 15년째 백반집을 꾸려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사장님이라고도 부르고 단골들은 정겹게 이모나 아줌마라고도 부르지요. 제게 이 식당은 단순한 밥벌이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두 아이를 대학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 보낸 저희 부부의 삶의 터전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홀을 맡고 저는 주방을 맡아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큰 솥에 육수를 붓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끓이는 곰국과 제가 무치는 나물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하얀 셔츠를 입은 직장인들로, 저녁이면 하루 일과에 지친 이웃들로 북적이는 그 공간을 저는 제 분신처럼 사랑했습니다. 밥 짓는 냄새,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제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이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확실한 복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 삶에서 신앙은 숨 쉬는 것과 같았습니다. 주일이면 가장 먼저 교회 문을 열었고 수입이 많든 적든 11조 봉투는 제 통장에서 가장 먼저 구별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기 전 남편과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직한 재료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게 해달라고, 이곳을 찾는 모든 이의 배와 마음이 넉넉해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 끔찍한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기 전까지 저는 제 믿음이 아주 견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코로나라는 소식이 뉴스에 나왔을 때 저희는 그저 남의 나라에서 유행하는 독감 정도로 여겼습니다. 식당 입구에 커다란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남편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둑이 무너지듯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저희 식당의 주된 손님이었던 근처 사무실들이 하나둘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12시 정후 가장 바빠야 할 시간에 식당 홀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손님이 없어 틀어놓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확진자 수속보 소리가 밥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곧 나아지겠지? 봄이 오면, 백신이 나오면 괜찮아지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곧이라는 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10분의 1, 아니 20분의 1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저도 유행이라는 배달을 해보겠다고 배달 앱에 가입했지만 저희처럼 1,000원, 2,000원 남기는 백반집은 비싼 수수료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달 주문이 한 건 들어올 때마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5년을 가족처럼 함께 일했던 주방 이모님을 먼저 내보내야 했습니다. 이모님의 손을 잡고 차마 이번 달까지만 나오시라는 말이 입 밖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며 월급 봉투를 쥐어드렸습니다. 이모님은 제 손을 마주 잡으며 다 괜찮아질 거라고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남편과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식당에는 저와 남편 단둘만 남았습니다. 아침에 정성껏 무쳐놓은 10여 가지 나물 반찬들은 손님상 한번 나가보지 못하고 저녁이면 시커먼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버려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존심이었고 제 정성이었으며 15년의 세월이었습니다. 버티고 버티다. 결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긴급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막으면, 임대료만 내면 이라고 생각했지만 텅 빈 식당에서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수백만 원의 월세와 관리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자가 더 비싼 2차 대출을 받았고 결국 아이들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모아두었던 적금까지 깨뜨렸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낼수록 제 마음의 바닥도 드러났습니다. 매일 새벽 교회의 차가운 의자에 무릎을 꿇었지만
더 이상 감사의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단 하루도 게으르게 살지 않았습니다. 남을 속이지 않았고 주님의 것을 구별했으며 매일 감사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저입니까? 어째서 이 혹독한 시련을 제게 주십니까? 감사로 시작했던 기도는 어느새 원망과 따짐으로 변해갔습니다. 뉴스를 보면 어떤 곳은 배달로 오히려 특수를 누린다는데 정직하게 밥을 지어 팔던 제 식당은 왜 이렇게 뿌리째 뽑혀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보고 계신 건지 의심스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도 대화가 끊겼습니다. 밤늦게 마감한 텅 빈 식당에서 팔다 남아 차갑게 식어버린 반찬에 밥을 비벼 먹으며 서로의 깊은 한숨 소리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만 포기하자고 했지만 저는 차마 15년의 세월이 담긴 이곳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석 달치 월세가 밀렸습니다. 그동안 꼬박꼬박 월세를 냈던 저희 사정을 봐주던 건물주도 자신도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번 주말까지 가게를 비워달라는 마지막 통보를 해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청춘과 맞바꾼 이 식당이 이렇게 빚더미 속에서 허무하게 문을 닫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을 먼저 집으로 보냈습니다. 정리할 것이 좀 있다며 불 꺼진 캄캄한 홀에 홀로 남았습니다. 싸늘한 주방의 스테인리스 조리대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발 한 번만 돌아봐 주십시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평생 드린 11조가, 제가 드린 기도가 다 이 정도뿐이었습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눈물도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탈진한 채로 새벽이 다 되어서야 식당 구석의 작은 쪽방 바닥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힌 식당 문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똑똑 두드렸습니다. 영업 시작 시간이 한참 남았고 문에는 임시 휴업이라고 붙여놓았는데 이상하게 생각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말쑥한 정장을 입은 하지만 왠지 낯이 익은 듯한 젊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장님, 저 기억하시겠냐고. 기억이 날 리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10년 전 이 근처 고시원에서 지내던 법학전문대학원, 그러니까 로스쿨 학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희미하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저녁 마감 시간 직전에 9시가 다 되어서 찾아와 제일 싼 김치찌개 하나를 시켜놓고 밥을 두세 공기씩 먹던 유난히 마르고 배고파 보이던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을 볼 때마다 멀리 타지에 가 있던 제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몰래 그 학생에게 밥을 더 퍼주며 물었습니다. 학생 밥 더 줄까? 그리고는 제일 비싼 반찬이었던 계란 프라이를 하나 더 얹어주거나 남은 불고기가 있으면 한 접시 가득 퍼주곤 했습니다. 이건 서비스라고 돈 안 받는 거니까 든든히 먹고 힘내서 변호사 시험 꼭 붙으라고. 그 학생의 어깨를 두드려주곤 했습니다. 그 청년은 10년 전에 그 학생이었습니다. 다행히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큰 법무법인에서 몇 년간 일하다가 바로 이 근처 건물에 자기 이름을 건 작은 법률 사무소를 막 개업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어젯밤 야근을 하고 퇴근하는 길에 우연히 이 동네를 지나다가 아직도 저희 식당 간판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 시절 자기를 아들처럼 챙겨주던 제 따뜻한 밥과 그 계란 프라이가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때 그 계란 프라이 하나가 지옥 같던 수험 생활을 버티게 해준 가장 큰 힘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식당 안을 둘러보며 제 사정을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시냐고. 저는 차마 망했다는 말은 못하고 그저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지 않겠냐고 얼버무렸습니다. 청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 사무실 직원들이 10명쯤 되는데 근처에 마땅히 밥 먹을 곳이 없어 매일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다고 했습니다. 혹시 저희 식당에서 매일 점심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망설이자 그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사실은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작은 법률 사무소 2곳에도 이미 말을 해놨다고 했습니다. 다들 사장님 밥을 먹어보고 싶다고 난리라고. 당장 내일부터라도 3군데 사무실 합쳐서 30인분의 도시락을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가방에서 두툼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는 제게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계약금이라고 생각하시라고. 아니, 저희 새 사무실이 마음을 모아 3개월치 식대를 미리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걸로 우선 급한 불부터 끄시고 내일부턴 맛있는 밥 좀 부탁드린다고. 마치 제 사정을 다 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가 잠시 후에 다시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러 오겠다며 사무실로 돌아갔고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테이블에 주저앉아 그 흰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밀린 석 달치 월세와 그동안 갚지 못했던 식자재 외상값을 정확히 막을 수 있는 단 1만 원도 틀리지 않는 그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어젯밤과는 전혀 다른 눈물을 소리도 내지 못하고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제가 왜 나만 버리시냐고, 내 11조가 다 어디 갔느냐고 원망하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저를 위해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제가 완전히 잊고 있었던 10년 전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긍휼한 마음에 흘려보냈던 그 작은 사랑과 친절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딸아, 내가 너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너의 수고와 내가 흘린 작은 선행까지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었습니다.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식당 홀은 여전히 예전처럼 손님들로 북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와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행복하게 도시락을 싸고 있습니다. 홀은 비었지만 1년 넘게 차갑게 식어있던 주방은 다시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청년 변호사의 사무실을 시작으로 도시락이 맛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근처 다른 사무실 몇 군데에서도 단체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바이러스는 제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손님을 잃었고 돈을 잃었고 한때는 견고하다 믿었던 제 믿음마저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길고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그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나를 지켜보시며 내가 심은 아주 작은 사랑의 씨앗을 기억하셔서 가장 절묘한 때에 가장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과 섭리입니다. 오늘도 저는 밥을 지으며 기도합니다. 이 밥을 먹는 모든 이들에게 10년 전 그 청년에게 전해졌던 따뜻함이 그리고 저를 다시 살리신 그 놀라운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말입니다.